자, 이제 금융론 복습을 금융론 복습 이후에 새로운 진도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론은 제가 이제 저당 상환 방법 위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금융론은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여기서 저당 상환 방법이라는 게 제일 많이 나와요. 이 저당 상환 방법은 다시 이제 둘로 나누어서 고정금리, 변동금리 구별하는 게 있고요.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 유동화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 방법 해서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당 유동화에서는 이제 저당 유동화의 개념, 구조, 효과, 저당 유동화를 통해 발행하는 증권, 이렇게 이제 세분됩니다. 근데 개념 정도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금 조달 방법에도 이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이게 리츠도 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있고 신디케이션, 조인트 벤처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것들은 좀 중요도가 낮아요. 이건 뭐 여기 들어올 만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들어올 만한 거 아니에요. 10분의 1 될까 말까 하는 정도니까. 제가 여기 쓸 때는요, 10분의 1이면은 쓰긴 씁니다. 쓰긴 쓰는데, 10분의 1도, 아주 그냥, 어쩌다 나오는 그런 게 있고요.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래도 자주 나옵니다. 요거는 한 10년에 한 3번, 4번 정도. 얘는, 거의 해마다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거의 해마다 나오는데, 이번에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고 여기서는 그 다음이 요놈인데, 저당 유동화는 다 중요해요. 근데 그 자금 조달 방법 중에서는 일단 리츠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는 하고, 이건 뭐 참고로 알아두는 거예요. 그냥 단어 뜻만 알아두면 되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에 대해서 좀 따로 좀 해둡니다. 먼저 이제 지난주에는 이거 저당 상환 방법 위주로 말씀을 드렸죠. 밑에 저당 유동화나 그게 리츠는 개념만 말씀을 드렸고요. 위에 저당 상환 방법에서 고정금리, 변동금리에서는 이거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고정금리 하면은 이거 생각하시고요. 변동금리 하면은 이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금리는 대출금리가 고정돼 있죠. 예금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그러더라도 위가 대출금리예요. 아래가 예금금리고요. 근데 변동금리는 예금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거기에 맞춰서 뭐도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대출금리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일정한 마진을 뭐 얘기해? 일정한 마진을. 근데 이런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이런 경우는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어떻게 되고요?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마진 폭이 줄어드니까. 근데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 수익성이 개선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저기 상환을 해버리죠. 그러면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남는 거 없죠. 그러니까 이게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대출자가 부담한다.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자가 부담해요. 자, 그러니까 금리 변동 위험을 누구에게 증가시키는 거예요? 차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바로 이 방식이죠.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자가 부담하다가 누구에게 증가한다? 차입자에게 증가한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더 유리하죠. 유리한데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그랬죠. 변동금리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바로 채무 불이행.
이 금리가 올라갈 때 이렇게 계속 올려버리면 차입자들이 버티다가 자빠져 버리는 거죠. 세계 금융위기가 바로 이것 때문에 터졌어요. 10년 넘었죠. 딱 10년 이제. 2008년이니까 10년 전에 세계 금융위기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때 왜 리먼 브러더스 파산, 리먼 브러더스 파산, 또 뭔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때. 서브 모기지 프라임 이렇게 했죠. 서브 모기지 프라임 사태에 따른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통 그 서브 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뭔가 하면은 그 서브라는 단어 아시죠? 서브라는 단어가 SUB 서브라는 단어가 아래란 의미를 갖고 있죠. 아래. 서브웨이 하잖아요. 지하철 서브웨이. 그리고 잠수함을 서브머린이라고 그러죠. 서브머린. 아래. 아래란 뜻을 갖고 있어요. 서브가. 서브 프라임 하면 뭐예요? 프라임 등급 아래란 뜻이에요. 서브 프라임 하면 프라임이 뭐 1등 이런 등급이잖아요. 그 1등급 아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등급이 낮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1금융권에서 대출 잘 못 받죠. 그럼 2금융권에서 대출 받으면은 금리가 높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요. 모기지가 저당 대출을 모기지라 그래요. 저당 대출. 그럼 서브프라임 모기지 하면은 그 사람들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저당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대출금리도 올라가죠. 대출금리 올라가니까 이렇게 금리 올라가는 상황에서 누가 더 먼저 파산하게 됩니까? 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먼저 파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담보로 제공하고 집을 샀던 그런 물건들이 이제 빚을 못 갚으니까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폭락하는 거예요. 폭락. 폭락을 하면은 그거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던 금융기관들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걸 처분해도 충분히 회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것이 바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리먼 브러더스 파산이에요. 그게 나중에 여기에서 더 공부할 거예요. 이게 바로 그와 관련되어 있어요. 저당 유동화가 리먼 브러더스 파산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저건 난이도가 높다 그랬죠. 위에 거는 그렇지 않은데. 자, 아무튼 이거 마무리 짓고요. 채무 프리미엄이 이제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변동금리를 책정을 할 때는 기준금리에다가 뭐를 더하는 거예요? 가산금리를 더하죠. 이게 금융기관이 먹는 마진이에요. 이게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죠.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은 마진이 적고요. 낮은 사람은 높고요. 저 같은 사람은 높을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아요? 아니, 잠시의 고민도 없이 바로 낮을 것 같아요. 이게, 뭔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예?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로?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강사들이 다 그래, 강사들이. 강사들은 신용등급이 낮아요. 굉장히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어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 강사예요. 왜냐면은, 이게 사업자 등록은 돼 있지 않은데 사업소득으로 취급이 돼요. 사업자 등록은 돼 있지 않지만 사업소득으로 취급이 돼서요. 세금 낼 거 다 내요. 저기 학원에서 페이 지급할 때 3.3% 다 떼거든요. 그럼 떼면은, 이제 국세청이 다 이렇게 신고가 되죠. 세금을 다 내요. 근데, 금융기관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잡히잖아요. 우리께. 그러면 당신 세금 낸 거 증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 근로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이잖아요. 그럼 사업소득이면은 사업자 등록증도 보시다 그래요. 사업자 등록이 없잖아요. 사업소득으로 잡혔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없잖아요. 사업자 등록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그 세금 낸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져야 되는데 세금은 냈는데 저희 은행에서는 소득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함부로 대출 안 해줘요.
소득이 실제로 얼마나 있어서 세금을 아무리 내도 관계없어요. 걔네들은 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증으로 가져와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근로소득은 재직자 증명으로 가져와야 돼요. 이렇게 같이 내야 된다고요. 네, 근로소득은 재직 증명을 떼 가져가야 되고, 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증을 떼 가져가야 돼요. 아무리 세금을 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기는 4대 보험이 안 돼요. 여기서 잘리면 바로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낮아요. 그러니까 신용등급을 높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금융거래를 계속 해서 우량고객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의 소득은 잡히지 않는데 실적은 좋아. 이렇게 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러려면 이제 엄청난 거래를 해야죠. 필요하지도 않은데 돈 빌려가지고 이자도 내고 아니 은행은 이자를 많이 벌어다 줘야 이게 이 실적이 좋잖아요. 전혀 빌리는 게 없는 것도 별로 실적이 안 좋은 거예요. 거기에 뭔가를 자꾸 빌렸다가 갚고 이렇게 해야 은행은 좋아하죠. 아무튼 가상금리가 높다 이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근데 무슨 저기 변호사 막 이런 사람들은 신용대출이 바로 1억 나오고 막 이러죠. 마이너스 통장 1억짜리 금방 나와요. 그것도 이자율도 아주 싸요. 그런 사람들은. 사자 들은 사람들 있잖아요. 변호사, 변리사, 중개사는 아니고 공인중개사는 아니고 아무튼 이 가상금리가 그렇게 이제 좀 사람마다 다른데 이게 은행이 먹는 마진이고요. 기준금리는 일종의 예금금리예요. 일종의 예금금리.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예금을 받으면은 한 가지 종류의 예금만 내는 게 아니죠. 보통 예금도 있고 정기예금도 있고 정기적금도 있고 1년 만기도 있고 3년 만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자율이 각각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은행에 들어온 돈은 다 똑같은 돈이잖아요. 지금 금고 속에 있는 돈은 다 똑같은 돈인데 이렇게도 들어오고 저렇게도 들어왔는데 그럼 대출할 때 이렇게 들어온 돈은 이자율이 싸게 들어왔으니까 대출해 줄 때도 싸게 대출해 주고 이렇게 들어온 돈은 비싸게 예금 받았으니까 대출해 줄 때도 비싸게 받고 이게 안 되잖아요. 대출해 줄 때는 똑같이 해줘야 평균적인 예금금리를 계산을 해요. 그 평균적인 예금금리가 바로 이 기준금리 코픽스 지수가 바로 그거예요. 코픽스 지수. 그렇게 해서 이제 대출금리가 변동하는 거죠. 대출금리가 변동할 때는 6개월마다 보통 변동합니다. 코픽스 지수를 매달 발표해요. 발표하기는 매달 발표하지만 변동시키는 거는 보통 6개월마다. 그래서 오늘 대출 받는 사람은 11월 15일 발표한 코픽스 지수에다가 가상금리 더하는 거고 바뀌는 거는 내년 6월 13일인가요? 내년 6월 13일 됐을 때 내년 5월 15일 발표한 코픽스 지수하고 비교해서 또 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자, 요거 했고요. 다음에 이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정식 상환이었어요. 원리금 균등은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똑같다라는 거죠.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은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글자 한 글자가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람들 자꾸 질문합니다. 여기서 왜 이게 이렇게 되나요? 분명히 원리금 세 글자고 원금 두 글자인데 이거를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 글자 한 글자 때문에 맞고 틀리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틀리기가 쉬워요. 여기서는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자, 원금 균등 상환은 원금 상환액이 일정한 거예요. 근데 은행에 갖다 줄 때는 원금만 갖다 주면 돼요, 안 돼요? 뭐도 얹어서 갖다 줘야 돼요. 이자도 얹어서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자도 얹어서 갖다 줘야 되는데 원금 상환액이 일정하다고 이미 계산을 해놨잖아요. 원금 상환액을 일정하게 계산해 놓은 상태에서 뭐를 얹어 가져가야 된다고요? 이자를 얹어 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전체 자금에 대한 이자를 얹어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합계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원리금. 그리고 한 번이라도 갚게 되면은 잔금이 좀 이렇게 원금이 좀 줄잖아요. 그럼 줄면은 두 번째 이자는
줄어들거든요. 그 줄어든 이자를 얹어간단 말이에요. 일정한 원금에.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원금 상환이 있고 뭐가 점점 줄어들어요. 이자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게 합계액을 가져가는 거예요. 은행에 가져가는 돈은 원리금 지불액으로 은행에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은행에 가져가는 돈은 원리금 지불액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일정한 게 뭐란 얘기예요? 원리금 균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은 처음에 금액 중에서 대부분은 뭐예요? 대부분은 이자 있자. 대부분은 원금 상환이 얼마 안 된다고요. 근데 조금이라도 원금을 갚으니까 조금이라도 원금을 갚으면 두 번째는 이자가 조금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 줄어드는데도 가져가는 돈은 똑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원금 상환분이 조금 더 이거보다는 좀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가면 갈수록 여기서부터 치면 가면 갈수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자가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가면 갈수록 이자가 줄어서 나중엔 이자가 얼마 안 돼요. 원금 상환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원금 상환분만 따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간의 절반이 됐을 때 원금의 절반을 상환을 못하고 약 3분의 2 정도는 되어야 원금의 절반을 상환하는 방식이 원리금 균등 상환이고 이걸 비교해서 많이 묻는단 말이에요. 초기에 누가 더 많이 은행에 갖다 줘야 돼요? 초기에 은행에 더 많이 갖다 줘야 되는 거는 원금 균등이죠. 얘는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려면 초기에는 원리금 균등보다는 더 많이 갖다 주지만 후기에는 원리금 균등보다는 더 적게 갖다 주겠죠. 이렇게 되면은 한 번이라도 은행에 돈을 갖다 내면은 잔금이 누가 더 적어요? 잔금이 더 적은 거는 원금 균등이 더 적겠죠. 일단 한 번이라도 제일 더 많이 갖다 줬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부터는 이자가 더 줄어들겠죠. 원리금 균등보다. 그러면 대출 기간 전체 기간 동안 이자를 더 적게 갖다 주는 건 누구란 말이에요? 원금 균등이죠. 그러니까 은행의 수익을 좀 더 수익을 덜 내게 해주는 건 원금 균등이에요. 미리부터 갚아버리기 때문에. 대신 은행 입장에서는 원금 회수라는 점에서는 더 빠른 거죠. 더 빨리 원금 회수가 되는 거죠. 수익은 더 적죠. 이 전체 기간 동안 이자는 더 적게 받으니까. 맞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비교해서 많이 묻는다고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여기는 이제 고정금리, 변동금리.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거 개념 말씀드렸죠. 저당 유동화의 개념, 리츠 개념, 요 개념만 말씀드렸어요. 저당 유동화. 자,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낯선 단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다른 어떤 단어로 번역해서 생각하는 게 쉬워요. 아까도 승수하면은 투자분석 기법에서 승수하면은 몇 년 걸리느냐 이렇게 번역해서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유동화하면은 뭘로 번역해요? 뭘로 번역하느냐 하면은 현금화로 번역한단 말이에요. 현금화. 유동화는 현금화로 번역을 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유동성이 높다 낮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높은 거는 뭐 하기가 쉬운 거를 말하는 거예요. 현금화 하기가 쉬운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럼 유동화 하면은 뭘 생각하라고요? 현금화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번역해서 생각하시라고요. 그게 이해를 하는 그 요령이에요, 요령. 아시겠습니까? 근데 뭐를 현금화해요? 뭐를 현금화해? 이거를 현금화해, 이거. 그럼 이게 뭔데요? 이것도 저당 하면은 막연하죠. 이게 저당 채권이 저당 채권. 자, 여러분들이 저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낯설 수 있어요, 아직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민법 배우시잖아요. 민법에 혹시 피담보채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보셨어요? 피담보채권. 그게 뭔 말이에요? 채권은 채권인데 혼자 들어보신 것 같아요. 아, 지난주에 처음 했어요? 피담보채권 안 들어본 것 같아요. 표정이 도대체 저 사람이 뭔 소리 하는가? 안 들어봤는 것 같아요. 예? 물건 다음에 채권 하나요? 채권 했구만.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직 안 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피담보채권이란 말은 민법에서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제가 돈을 빌려드리는 거요. 빌려드리면서 사람 좋아 보이니까 그냥 뭐 담보 필요 없이 그냥 빌려주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채권이에요, 채권. 근데 보니까 별로 마음에 신뢰가 안 가게 생겼어. 그래서 야, 뭐 좀 담보라도 내놔야 내가 돈을 빌려줄 거 아니냐. 그때 왜 담보 단말 쓰잖아요, 담보. 담보 좀 내놔라. 자, 이럴 때 우리 집에 골동품 있으니까 그 골동품을 담보로 맡길게. 담보. 뭐예요? 그거는 혹시라도 내가 채권을 이행을 못할 때를 대비해서 확보해 두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담보예요, 담보. 채권을 이행받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내가 확보해 두는 거. 이게 뭐라고요? 담보라고요. 근데 그걸 지금 골동품을 담보로 갖다 놨잖아요. 예? 골동품을 담보로 갖다 놓는 건 요거는 질권이라 그래, 질권. 담보 물건 중에 질권. 내가 질권을 갖고 있는 거요. 담보권을 갖고 있다. 담보권은 큰 말이고, 담보권 안에 뭔 말이 있는 거요? 질권, 저당권, 유치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질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골동품을 갖다 놨으면. 혹시라도 이 사람이 채권을 이행을 못하면 요거를 처분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거죠. 그럴 때 무슨 말 써요? 담보라는 말 쓰잖아요. 자, 그러면, 자, 골동품 없어. 보니까, 저거 있어요. 부동산이 있어. 부동산에 잡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이에요, 그게. 부동산에 잡으면 저당권. 됐나요? 보통은 이제, 질권, 저당권, 이렇게 동산, 부동산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유치권은 보통 이제 그 물건에 관한 비용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건데, 그거는 중요한지는 모르겠어요, 민법에서는. 아무튼, 요런 것들을 담보 물건이라 그래요. 예, 민법에서 하는 담보 물건은 몇 가지? 요 세 가지 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대화를 할 때, 야, 내가 너 뭘 믿고 돈 빌리면 담보를 내놔봐라, 담보. 할 때는 그게 아니라, 야, 내 손가락 걸게. 손가락이 담보가 되는 걸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총칭해서 그냥 담보란 말 쓰는데, 민법에서는 담보하면은 몇 가지? 세 가지. 질권, 저당권, 유치권. 유치권, 질권, 저당, 요 세 가지. 근데 대부분은, 우린 동사는 안 다룰 거 아니에요. 동사는 안 다루니까 대부분은 저당권을 다룬단 말이에요. 근데 민법에서는 다 담보잖아요. 질권도 담보권이고, 저당권도 담보권이고, 유치권도 담보권이고, 이러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 그래요. 그냥 빌려주면은 그냥 채권이고, 그냥 빌려줬어요. 그럼 제가 그냥 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를 갖고 있어요? 골동품 갖고 있죠. 또는 부동산을 저당 잡아놨죠. 그럼 무슨 채권? 피담보 채권 이렇게 된다고요. 됐나요? 어떤 게 더 안전한 채권이에요? 피담보 채권이 더 안전한 채권이라고. 담보가 돼 있는 채권이니까. 됐나요? 근데 그 피담보 채권이 질권이 설정된 피담보 채권일 수도 있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 채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질권, 유치권 잘 안 다루고 거의 대부분 주택의 경우에는 저당권이라면 저당권. 그러니까 저당 채권 이렇게 되는 거죠. 저당 채권. 됐나요? 저당 채권을 뭐 하는 거? 현금화 하는 거. 그럼 저당 채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원래? 채권자가 갖고 있겠죠. 그 채권자가 우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사람과 대출을 받는 사람을 따져봤을 때는 그 채권자는 대부분은 금융기관이 되겠죠. 맞나요? 저당 채권을 갖고 있는 쪽은 누구예요? 금융기관이고, 채무자는 집주인이 채무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 저당 채권을 현금화 시킨다. 누가 현금화 시킨다는 얘기야? 은행이 갖고 있는 저당 채권을 뭐 한다? 현금화 시킨다. 왜 현금화 시킬까요, 은행이? 돈이 없으니까 현금화 시키는 거예요. 은행이 이 저당 채권을 현금화 시키는 거는 IMF 때 은행들이 많이 쓰러졌다 그랬죠. 그 은행들이 돈이 없어서 쓰러진 거예요. 근데 은행들이 돈이 없는 이유 중에, 자,
자, 보세요. 구조적으로 보세요. 예금주들이 예금할 때는 만기가 길어요, 짧아요? 짧은 편이에요. 1년, 길어야 3년,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대출을 해줄 때는 10년, 15년, 20년 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금주들이 예금 찾으러 갔을 때는 그거 다 대출해주고 조금씩 회수가 되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그러면 현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예? 맞지 않아요? 요거를 표현하는 어려운 표현이 또 있단 말이에요. 단기 조달, 장기 운용에 따른 유동성 문제라 그래요. 표현이 어렵죠. 근데 이걸 그 구조를 이해를 하면은 충분히 납득이 간단 말이에요. 단기로 조달해서 이 말이에요. 예금주로부터 단기로 받아서 단기 조달, 운용은 장기로 운용해요. 그러면은 현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유동성 부족이라 그런다고요. 현금화, 유동 됐나요? 그런 유동성 부족 문제가 나타났을 때 보통의 경우는 현금을 마련할 방법들이 많아요. 금융기관도 어디 가서 그냥 어디 다 돈을 빌려올 수 있어요. 돈을 빌려오거나 하면은 현금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위기 상황에서는, IMF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금융기관이 어디 가서 돈 구해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는 갖고 있어요? 채권은 갖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채권은 갖고 있는데 이 채무자들한테 돈 빨리 갚아라 할 수가 없어요. 기한이 안 됐는데 갚아라 할 수 없다고요. 그것도 민법에서 배웠을 거예요.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 있어요?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에게 있어요. 채권자에게. 채무자에게 있어요.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그 기한 내에는 안 갚아도 된다 이 말이죠. 채무자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채권자가 그걸 갚으라 마라 이렇게 하기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채권은 갖고 있는데 이 채권을 누군가에게 팔면 뭘 마련할 수 있어요? 현금 마련할 수 있죠. 그러면은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IMF 당시에는 이 채권을 사줄 누군가가 없는 거예요. 이 저당 채권을 사줄 누군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이제 은행 쓰러지는 거죠. 만약에 이걸 채권을,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누군가가 사줬다면 그러면 그 현금으로 예금주들한테 예금 돌려주고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기관 하나가 쓰러지면 파급 효과가 너무 커요. 일반 예금주들은 물론이고요. 그 은행하고 거래하던 기업들 보세요. 기업들 다 줄도산이에요. 기업 하나 쓰러지면 그 딸린 식구들도 있잖아요. 그 고용돼 있는 고용자 수가 100명이면 그 딸린 식구들 따지면 몇백 명이 되겠죠. 그 기업하고 거래하던 또 다른 기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줄도산이에요. 연쇄적으로. 그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은행은 쓰러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속수무책이에요. 속수가 뭔 뜻인지 아십니까? 속수무책할 때 속이 묶을 속자예요. 숫자가 선 숫자예요. 선을 묶어 놓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 속수무책이에요. 당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구속한다 그럴 때 속 있잖아요. 속수무책. 선을 묶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져요. 그러니까 이제 IMF 이후에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걸 만들어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 1차 금융기관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채권이 여기서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뭘 저당 잡은 채권,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 저당채권, 민법에서는 피담보채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대출을 해주면 돈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금융기관이 점점 자금이 고갈될 거 아니에요. 자금이 고갈됐을 때 급하게 자금 마련하고 하자 할 때 얘네들이 갖고 있는 채권을 누군가가 사주면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현금이 넘어가죠. 채권은 양도되면서 현금은 넘어가는 거죠. 됐나요? 이러면 계속 뭐를 마련할 수가 있어요? 현금을 마련할 수가 있죠. 그럼 또 대출해주고 또 대출하고 또는 예금주들한테 예금 상환할 수가 있고요. 됐나요? 이 역할을 하는 게 없었다고 옛날에는. IMF 이후에 정부가 만든 거예요. 됐죠?
자, 이게 채권이 양도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채권이 양도된다. 여기가 채권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빠지는 거예요. 채무자가 누가 채무자가 되고요. 이게 차입자, 주택을 저당받 잡히고 돈 빌린 차입자가 채무자, 채권자 이렇게 되는 거죠. 채권이 양도되면은. 됐나요? 채권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요런 구조, 여기 이제 구조예요, 구조. 저당 유동화 구조인데, 일단 지금은, 저것만 말씀드린 거잖아요. 개념만 말씀드린 거예요. 저당 유동화의 개념. 그다음에 저당, 자금 조달 방법의 리츠도 개념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이것도 이제 IMF라 그랬어요. IMF 때, 은행 때문에 도입된 게 뭐고요? 방금 저당 유동화요. 은행 때문에 도입된 게 저당 유동화예요. 저당 채권을 현금화 시킬 수 있게 쉽게 해서 은행들이 잘 쓰러지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저당 채권 유동화예요. 됐나요? 그 저당 유동화를 저당 채권 현금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현금화? 은행이 현금화한다. 은행이 2차 금융기관 팔아서 그래서 현금을 쉽게 마련해서 쓰러지지 않게 한다. 듣고 있죠? 자, 근데 리츠는 구조 조정하는 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IMF 때. 구조 조정할 때도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돈이 필요하다 그랬죠? 구조 조정할 때도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은행에서 빌리거나 또는 증권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 발행해서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구조 조정하는 회사가 증권 발행한다 그러면은 사줄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파는 방법이에요.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는 게 덩치가 커요, 기업들은. 그러니까 그런 덩치 큰 부동산을 사줄 만한 큰 손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회사를 차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 드시고 수업 마치고 이제 점심 때 좀 모여 보세요. 점심 드시고 우리 회사 하나 좀 차립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그 돈으로 뭐를 사 주는 거예요? 구조 조정하는 회사의 부동산을 사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건물 보세요. 여기 학원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요. 지금 실제로 많이들 그렇게 해요. 돈을 벌면은 이 건물을 아예 사는 거예요. 새로 들어있던 건물을 아예 산다고요. 돈을 많이 벌면. 다들 그러지 않나요? 회사가 크다 보면은 처음에는 새 들어 살다가 돈을 더 벌고 하다 보면 무슨 빌딩 해서 아예 그 회사가 쓰는 건물을 통째로 사거나 짓거나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도 쓰고 새도 놓고 막 이렇게 해서 다른 수입도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는가 하면은 야, 우리 다른 사업도 해볼까? 이런 식이죠. 야, 우리 음식점도 해보자. 고급 음식점도 한번 차려보자. 남는 돈으로. 지금 많이들 그래요. 공무원 시험 하는 회사에서 공무원 시험 잘 되니까 공무원 시험 저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시험 적어도 강의도 하고 뭐 그런다고요. 또 뭐 영어 해커스인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영어만 하다가 이제 영어만 하는 게 아니고 영어의 해커스 있잖아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뭐 공무원도 손대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하다 보면은 장사가 잘 안 되는 수도 있잖아요. 새로 뭔가를 오픈을 했는데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러면은 거기는 계속 적자일 거 아니에요. 계속 적자면서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되고 그럼 여기서 벌어서 저기에 자꾸 메꿔 나가야 돼요. 자, 이걸 계속 이러다 보면은 이게 여기도 타격을 받을 수 있죠. 장사 잘 되는데도 타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저쪽을 접어야죠. 접으려면은 직원들을 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돈이. 근데 그 돈이 이게 부실이 크면은 그냥 한두 푼으로는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사가 쓰던 건물을 파는 거죠. 팔아서 다시 새 들어 사는 거예요. 옛날처럼. 거기 자기 건물이었는데 이제 그 건물을 팔고 새 들어 살면서 일단 마련된 돈으로 구조조정하고 세 내는 거는 뭐 해서 내면 돼요? 그달 벌어서
벌어서 세내면 되죠. 옛날처럼.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구조조정하는 회사는 사실 괜찮아요. 왜? 부실만 털어냈기 때문에 많은 경우 남아있는 거는 괜찮죠. 그러면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의 부동산을 산다면 싸게 살 수가 있고요. 구조조정하는 회사의 부동산을 사고 난 후에 바로 그 회사가 지금 계속 세내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도 발생해요? 임대료 수입도 발생하죠. 그러니까 계약서 달랑 2장 쓴단 말이에요. 하나는 매매계약서, 하나는 임대차 계약서. 그럼 그 회사는 집게 하나 옮기지 않고 계속 거기를 사용하면서 구조조정하면서 다시 회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동산을 사줄 누군가가 부족하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개미들이 돈을 모아서 적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뭐를 차린다? 부동산 투자 회사를 차린다고요. 그 부동산 투자 회사가 뭐라고요? 리츠. 그래서 그 부동산 투자 회사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주주들은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구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주주로 참여하는 거니까. 맞나요? 됐습니까? 그 부동산, 구조조정하는 회사의 부동산은 누구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 회사 이름으로 사는 거고, 개미들은 그 부동산 투자 회사에 뭐로 참여하는 거예요? 주주로 참여하는 거예요. 주식 사는 거예요. 주식 사면 주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리츠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리츠라는 단어, 뭐 저당 유동화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아, 이게 어떤 거구나 개념만 익혀도 접근하기가 훨씬 쉬워요.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벌써 2003년, 이게 이론적으로 나온 게 2001년, 2년 막 이때요. 1999년, 2001년 이때요. 그러니까 IMF가 1997년도 말에 터졌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12월 달에요. 그러니까 1998, 99 이때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도대체 저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솔직히. 저당 유동화가 뭔지, 리츠가 뭔지. 책 보면 저 부분만 나오면 패스예요, 패스.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고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책만 보고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설명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렇게 이해되셨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저의 정말 이 피나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거 공부하느라고. 뭔 소리인지 몰랐으니까. 그죠? 더군다나 저거 번역해온 교수들이요. 우리나라 민법을 또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민법을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이거를 친절하게 저당 채권이라고 안 해요. 저당 유동화예요, 저당 무조건. 근데 우리나라는 저당 유동화가 안 돼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반드시 저당 채권 유동화예요. 근데 외국에서는 저당권만 유동화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돈 아까 빌려줬잖아요. 빌려주면서 담보로 잡아놨잖아요, 집을 담보로 잡았는데 제가 지금 돈이 없잖아. 돈 빌려줘놨으니까 돈은 없고 내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채권을 누군가에게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정을 아는 친구한테 야, 네가 요 좀 채권 좀 사라. 대신 이자는 네가 받고 내가 지금 돈이 급하니까 내 돈 받아주는 건 내가 해줄 테니까 좀 사줘라. 내가 돈 좀 필요하다. 자, 그래서 팔아요. 근데 채권을 팔면 지금 저당권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저당권자는 채권자가 저당권자예요. 우리나라는 반드시 저당권자는 채권자입니다.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은 채무자가 설정해 준 거예요. 그래야 저당권을 설정하죠.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은 채무자고 저는 뭐라고요? 채권자이면서 저당권자란 말이에요. 저당권을 갖고 있다. 됐나요? 그런데 채권이 넘어가면서 저당권은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요. 채권이 넘어가면서 저당권자도 누구 이름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 친구 이름으로 저당권자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반드시. 또 채권은 그대로 두고 저당권만 넘어가면 안 돼요. 함께 넘어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반드시. 근데 외국에서는 저당권만 넘어가는 나라도 있어요. 그게 가능한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번역을 할 때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원서를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베끼듯이 번역만 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저당권이 넘어가죠? 저는 설마 이 교수가 그거를 모를 거라고 생각 안 한 거죠. 나중에 보니까 교수가 모른 거예요. 우리나라 민법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설명드릴 때마다 이거를 항상 저당 채권 유동화라고 얘기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외국에서는 저당권만 유통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뭐가 유동화되는 거예요? 저당 채권이 유동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보 물권도 저당권도 함께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이게 지난주에 했던 금융론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그 잡다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 잡다한 내용들이라는 게 370, 360 5쪽이죠. 365쪽 이제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등 제 6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이제 6장의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자, 부동산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부동산 이용 활동이 잠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 부동산 관리, 마지막에 부동산 마케팅, 요 4개 주제입니다. 여기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이게 한 1.3 정도 될 거예요. 요거는 한 2문제에서 많이 나오면 3문제. 그 다음에 요거는 10분의 1. 10분의 1은 이제 10년에 한 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는 않죠. 여기서는 이제 용어 정리만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용어 정리. 단어 뜻만 알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많이 설명드리지는 않고요. 대략적인 것만 좀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은. 자, 일단 그 부동산 이용 활동에서는 365쪽에 이용 활동에 집약도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서 집약적 이용, 조방적 이용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 단어 뜻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집약도 공식은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집약도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동량 더하기 자본량 나누기 토지 단위 면적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거는 그 노자토 이렇게 앞글자 따서 그렇게 기억해도 별 문제가 없겠죠. 제가 수업 시간에 노자토 많이 얘기했죠. 노동, 자본, 토지, 생산 요소에서 그렇게 많이 나왔죠. 이 집약도라는 단어는 이 자체를 질문하거나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 자체를 질문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거를 이 단어를 당연히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밑에가 땅이고요. 이게 토지가 밑에 있죠. 분모. 여기가 땅이죠, 땅. 이게 분모라고 생각하면 되죠. 위에 올라가는 게 분자, 노동과 자본. 이게 건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많이 투입되는 거예요? 노동과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분모, 분자, 분모, 분자. 이게 집약도가 높은 이용을 집약적 이용이라 그래요. 집약도가 낮은 이용을 조방적 이용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안다는 전제에 묻는가 하면은 앞에 우리 부동산 특성에 부증성 했었죠. 부증성. 그 부증성은 토지는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죠. 자, 토지는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인구는 증가하고 용지는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위로 올려서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증성으로 인해 조방적 이용이 촉진된다.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
집약적 이용이 촉진된다. 이런 식으로 당연히 집약적이다, 조방적이다 이 말을 안다는 전제하에 질문을 한다고요. 그 정도는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집약적이다 라고 할 때는 노동이나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거, 조방적이라고 할 때는 적게 투입되는 거. 됐나요? 근데 이게요, 농업에도 이런 말 써요. 농업. 도시 토지 이용에만 쓰는 게 아니고요. 농업에도 집약적 농업, 조방적 농업 이런 말을 써요. 집약적 농업은 어떤 농업이다? 노동과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농업은 집약적 농업. 그렇지 않은 농업, 조방적 농업. 어떤 게 집약적 농업일까요? 많이 투입된다면. 노동과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거. 그는 보통 시설 재배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시설 재배. 비닐하우스 설치해서 자 똑같은 넓이의 경지가 있다 해도요, 비닐하우스 설치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야죠. 거기에 노동도 많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겨울에 뭐도 떼야 돼요. 보일러도 떼야 되죠. 봄에 씨 뿌려놓고 하늘이 길러주는 거 하고요, 차이가 많이 나죠. 씨 뿌려놓고 하늘이 길러주는 건 무슨 농업? 조방적 농업. 시설 재배해서 보일러 떼고 막 이런 거는 집약 농업. 이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또 하늘이 길러주더라도요, 우리나라 같이 논에다가 모판에다가 모를 키워서 그걸 이양기로 촘촘 이렇게 이양기로 이렇게 심고 이런 거 하고요. 농지가 넓은 미국 같은 데서는 씨를 뿌려도 비행기로 뿌려버리고 농약을 쳐도 비행기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어떤 게 더 노동이나 자본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단위 면적당, 토지 단위 면적당, 노동이나 자본이 어떤 게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일 것 같아요? 미국 같아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노동이나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는 그냥 그 넓은데 비행기라고 해서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 토지 면적당으로 해야 돼요. 토지 면적당. 토지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이나 자본은 거기가 훨씬 더 쌉니다.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노동이나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집약적이에요, 농업이. 미국은 훨씬 조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건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훨씬 농산물 가격이 쌀 수밖에 없어요. 걔네들은. 집약 농업이 이게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그럴 때도 무슨 말 쓴다? 집약 조방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체로 미국에 비해서 농업이 어떻다? 집약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우리나라 중에서도 시설 재배는 더 집약적인 농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렇게 단어 구별을 하시면 돼요. 집약 조방 이런 말은.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시면은 어떤 단어가 있죠? 집약 한 개, 조방 한 개, 입지잉여 한 개, 입지. 자, 이런 단어는 일단은 넘어가셔도 되고요. 이 정도 일단 기본 단어 알아두시고요. 직주분리와 직주접근. 자, 이것도 단어 뜻만 파악하고 지나가세요. 지금은 직주분리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 직주접근은 분리됐던 직장, 주거지가 다시 접근하는 현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체로는요, 도시가 성장하기 전에는 도심 근처에 도심에 직장이 있고요, 그 근처에 주택이 있겠죠. 그럼 출퇴근 하는데 보통은 그렇게 많이 시간도 걸리지도 않고요, 걸어 다니기도 하고 하는데, 점점 도시가 확장되면은 도심의 땅값은 올라가면서 도심의 주거 환경은 안 좋습니다. 도심의 주거 환경은 안 좋죠. 밤이 됐을 때 술집 같은 데서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거나 쾌적하지 않거나 땅값 비싸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갈 생각하게 되죠. 땅값은 더 싸고 주거 환경 더 좋고. 자, 그러면서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교통이 발달해야 돼요. 교통이 발달하지 않으면 외곽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직장과 주거지가 드디어 분리되는 겁니다. 원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원인은 도심의 고지가, 땅값 비싸고, 도심 환경이 악화되고, 또 마침 뭐도 발달하고 교통도 발달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뭐가 발생하고 직주 분리가 되고, 그럼 직주 분리가 되면은 사람들이 외곽으로 나가게 되니까 밤이 되면은 도심은 어때? 밤이 되면 도심은 빈 마을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공동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빌 공자, 마을 동자요. 빈 마을이 된다. 공동화 현상을 말해요. 그 다음에 외곽은 그러면은 잠만 자고 왔다 갔다 하겠죠. 잠만 자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외곽은 침상도시가 된다 그래요. 침상도시. 배드타운이에요. 배드타운. 자,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또 생겨요. 배드타운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깥에서 잠자고 안으로 들어오고 퇴근하고 들어오고 할 때 교통체증이 발생합니다. 드디어 이제 나갔던 사람이 안으로 왔다 갔다 출퇴근하니까, 그럼 교통체증이 발생하면은 불편하죠. 힘들죠. 그리고 도심 환경도 많이 개선이 돼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다시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요거를 직주 접근 현상 이렇게 얘기해요.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자, 그 많은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도심의 토지는 한정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위로 올려서 이용하는 수밖에 없죠. 이제 고층화 현상이 나타난다. 뭐 이런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 스프롤 현상 나오고 있죠. 스프롤이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 그 뜻 자체가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스프롤 그래요. 스프롤. 슬금슬금 기어 나가면서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스프롤이라고 그래요.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은 원인이 바로 계획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획 부족. 자, 그렇게 해서 스프롤이 되면은,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공법에서 배우실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거.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게 스프롤 현상과 관련된 내용이고, 다음에 이제 침입과 계승하는 게 있죠. 침입은 어떤 지역에 새로운 용도가 또는 새로운 이용 주체가 개입되는 것을 침입이라 그래요. 그리고 계승은 종래의 것이 다른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린 상태, 이걸 계승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주거지역에 점포가 하나 둘 들어갑니다. 점포가 하나 둘 들어가면 그 지역이 뭐로 바뀌어가요? 상업지역으로 바뀌어가죠. 그 상업지역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계승이라고 해요. 계승. 서울에 경리단길이라는 데가 있어요. 서울에 경리단길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원래 주거지역이었어요. 근데 하나 둘 카페나 음식점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지역이. 그러면서 뭐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상업지역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이제는 완전히 상업지역화 되었다면 그게 계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거지역에 점포가 침입하는 경우가 많겠어요? 아니면 상업지역에 주택이 침입하는 경우가 많겠어요? 주거지역에 점포가 침입하는 경우가 더 많죠. 이렇게 침입하는 것을 확대적 침입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집약도가 높아지는 게 보통이거든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이 정도 단어들만 체크하고 지나가십시오. 나머지 한 개지 뭐 직가보죠. 이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요 정도의 단어들,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지난 10년간 한 문제 출제됐다 그랬죠. 지난 10년간 한 문제 출제된 건 여기서 출제가 됐어요. 이제 출제가 된다면 이런 것도 한번 출제가 되지 않을까. 이거. 직주분리, 직주접근이 출제된다면, 제가 만약에 출제한다면 직주분리, 직주접근을 출제할 것 같아요. 이거를 출제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런 단어 뜻만 알면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자, 이제 부동산 개발이죠. 부동산 개발과 관리, 마케팅. 자, 여기에 3개의 주제가 남았는데, 요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